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틈으로 검은 연기가 들어와 제목을 조여왔습니다. 농막 안에 갇힌 저는 온몸을 떨며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네 더러운 짓거리에 내 불쌍한 아들만, 내 아들만 죽은 거야. 밖에서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요. 문 여세요. 제발 문 좀 여시라고요. 저 아니에요. 그거 저 아니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우리 아들을 유혹했겠지? 착한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아무도 없는 집에 애를 불러서는 네가 온갖 수작을 다 했겠지. 창문 틈새로 검은 연기가 더 짙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이 점점 흐려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아니라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너도 같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 내 아들 억울함이 풀리지. 나 원망 말거라. 네가 선택한 길이야. 내 아들 곁으로 가서 사죄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저는 필사적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인적이 없는 교회의 농막이었어요. 아무도 제 비명을 들을 사람이 없었죠. 게다가 창도 방범창이 되어 있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농막벽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제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기침만 나왔어요. 문을 발로 차보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농막 구석에 있던 농기구를 찾아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벽을 짚고 다른 출구를 찾아봤지만 이 좁은 농막엔 문 하나뿐이었죠. 불길이 천장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는 나무 냄새와 연기가 제 폐를 가득 채웠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져 갔죠. 티끌만한 의심이 태산 같은 재앙을 부른다고 했던가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사소한 오해가 한 가정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저에게 닥친 지옥 같은 시간도 그렇게 시작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2살 주부였어요. 대학 동기였던 시동생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죠. 시동생 준서는 자기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저를 소개시켜줬었습니다. 준서야, 고마워. 네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잖아. 서연이 네가 이제 형수님인가? 형수님이 우리 형이랑 잘 맞을 줄 알았어. 두 사람 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니까 꼭 잘 살아야 해. 그렇게 결혼한 지 4년이 흘렀어요.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 출근했죠.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과장이었어요. 시부모님도 큰 갈등도 없이 평범하게 살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요. 작은 오해 하나가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해 봄 남편이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을 가라고 하는데 1년 정도 미국에 가야 할 것 같아. 너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네 일은 어떻게 할래? 1년이나?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회의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데 재택근무라도 완전히 그만둘 순 없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 주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였죠. 뭐? 준혁이 혼자 보낸다고? 남편이 해외 가는데 처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니? 서연이 너 얼마나 보니? 그깟 일이 뭐라고. 그냥 웬만하면 준혁이 따라가. 어머니, 저도 4년째 다니는 직장이에요. 이제 막 대리 승진도 했고요. 직장? 집에서 컴퓨터나 두드리는 게 무슨 직장이니? 세월이 변해도 남편 뒷바라지가 아내의 첫 번째 의무다. 준혁이가 거기서 혼자 밥은 어떻게 먹고 빨래는 누가 해주니?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말이 맞아. 물론 일을 그만두는 건 아깝다만 부부는 함께 있어야지. 1년이나 떨어져 있으면 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젊었을 때 바짝 벌어두려면 제가 일 그만두는 건 좀 그래요. 무엇보다 저희 회사도 저 필요로 하고요. 준혁 씨도 제 결정 이해해줬어요. 이해? 걔가 뭘 알아서 이해를 해? 어이구,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섭섭하겠니. 너 막말로 네가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서 다른 여자라도 만나면 어떡할래? 에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럴 일 없어요. 서연이도 나름대로 커리어가 있잖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남편이 저를 감싸주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죠. 출국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그만둔다고 해. 아직 늦지 않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으이구, 이기적인 것.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시어른 분들께서 저를 이해 못 해주시는 게요. 남편은 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 뭐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1년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 매일 영상통화하자. 그렇게 남편은 혼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죠. 남편이 떠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7시쯤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동생 준서가 서 있었죠. 형수 나야. 잠깐 들어가도 돼? 야, 너 또 왔냐?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그냥 형 떠나고 너 혼자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뭐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뭐 필요한 건 없어? 평소와 달리 준서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고 사실 귀찮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처음 한두 번 찾아오는 건 고마웠지만 벌써 남편이 해외를 가고 이번 주만 3번째였죠. 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 동서가 알면 서운해하겠다. 나 바쁘니까 이제 그만 신경 꺼도 돼. 그런 시간에 동서한테나 신경 써. 어? 뭐 민정이는 내가 잘 챙기지. 야, 아무리 사돈지간이라고 해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자꾸 찾아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나 정말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 와요, 서방님. 맞아, 맞네.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다. 준서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서연아, 혹시... 아니다. 나 갈게. 무슨 할 말 있으면 해. 무슨 일인데? 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그냥... 늦었다. 문단속 잘하고 조심히 있어. 그렇게 이상한 말만 남기고 시동생 준서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나 싶었죠. 사흘 뒤였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입구에 준서의 차가 서 있었죠. 준서는 차 밖에 서서 제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준서야, 너 지금 우리 아파트 앞이야? 왜 그래? 올라올 거면 올라와. 서연아.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어. 나 일이 생겨서 바로 갈게.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고 준서는 급하게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죠. 이 녀석이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시동생 준서는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새벽 1시였어요. 인터폰 화면에 준서가 보였죠.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그냥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희 집 인터폰을 누르지 않아도 사람이 앞에 한동안 서 있으면 자동으로 화면이 켜집니다. 방범 기능이죠. 물론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저는 새벽에 불 꺼진 거실에서 TV로 드라마를 보다가 인터폰 불빛이 갑자기 켜져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저는 일부러 가만히 지켜봤어요. 준서는 5분쯤 집 앞에 서성이다가 돌아갔죠. 이상하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날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새벽에 왔었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설명을 해봐. 별일 없어.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그 뒤로 준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준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차가웠죠. 형님, 준서 오빠가 형님 집에 자주 갔다 왔죠? 몇 번 왔었는데 왜 그래? 몇 번이요? 정확히 몇 번이에요? 날카로운 어조에 저는 당황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동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 서너 번 정도?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동서 혹시 무슨 일 있어? 서너 번이요? 정말 그게 다예요? 그렇다니까. 동서, 무슨 일인지 말해봐. 혹시 둘이 싸웠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아무 말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후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동서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싸늘했죠. 형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들어와. 차라도 한 잔. 필요 없어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동서는 바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형님하고 준서 오빠, 대학 때 얼마나 친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서방님이랑? 친했지. 같은 과 동기였으니까. 그래서 서방님이 나한테 자기 형을 소개해준 거잖아.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정말 그게 다였어요? 서로 좋아한 적은 없었고요? 설마 했는데 이때 딱 알겠더라고요. 동서는 저와 서방님 사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황당한 오해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동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서방님은 그냥 친구였어.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설마 이상한 생각해? 그럼 왜 준서 오빠가 형님 집에 자주 간 거예요? 형 없는 집에 왜 굳이 찾아간 거냐고요? 동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동서, 지금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시동생이 형수 걱정된다고 몇 번 들른 거야. 그것뿐이라고. 몇 번이 아니잖아요. 맨날 갔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맨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적 없어.
동서는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정말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좋아요. 말을 끝맺지 않고 동서는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형님 책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서의 이상한 오해와 행동이 불쾌하기만 했죠. 대체 무슨 일인지 준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동서가 찾아온 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대학 동기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이는 졸업 후 학교 행정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서연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어떤 남자가 너에 대해 캐물으러 왔었다? 뭐? 남자? 누가? 모르는 사람이야. 40대 정도 되어 보이던데. 하여간 우리 동기들에 대해서 알아가더니 나도 너 동기인 거 알고는 막 대학 시절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물어보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저를 조사하는 걸까 싶다가 동서가 딱 떠올랐죠. 뭘 물어봤는데? 주로 너랑 최준서 관계에 대해서 둘이 얼마나 친했는지, 사귄 적은 없는지, 같이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거. 뭐? 어이가 없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친구 사이였다고 했지. 근데 그 남자가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캐물어서 나도 진짜 불쾌하더라.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더라니까. 너랑 준서가 CC 아니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세상 망해서 둘이 남아도 그 둘은 연인이 안 될 사이라고. 그런데 혹시 준서한테 무슨 일 있어?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다른 동기 하나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방금 이상한 깡패같이 생긴 남자가 카페로 찾아왔었어. 너랑 준서 사진 보여주더라고. 사진? 그래서? 너랑 준서가 대학 때 둘이 단둘이 있는 거 본 적 있냐고. 술 먹고 스킨십하거나 그런 거 없었냐고 묻더라고. 나 정말 기분 나빴어. 완전 깡패처럼 다그치더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서의 이상한 행동과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금 즉시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답답하기 그지없었죠. 문자를 보냈어요. 준서야, 누가 우리 대학 시절 조사하고 다니는데 너 무슨 일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 좀 받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동서에게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이쯤 되니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고 잘못한 게 전혀 없으니 문제가 될 게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오산이었죠. 다른 엄청난 일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2주일 뒤 새벽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서연아, 빨리 병원으로 와라. 준서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치고 뛰어나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이 오열하고 계셨습니다. 동서는 벽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방님이 왜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내 아들 준서가 죽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낚시꾼들이 새벽에 발견했다는구나. 저수지에서 떠올랐다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서가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새벽 2시경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들이 발견했습니다. 폭행 흔적이나 타살 가능성은 조사 중입니다. 목격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고요.
누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왜 우리 준서를?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서방님이 죽었어. 가능한 빨리 와야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준서가 죽었다고? 아이, 알아듣게 이야기해. 멀쩡한 놈이 갑자기 왜 죽어? 저수지에서 발견됐다는데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 제발 빨리 와. 이게 무슨... 알았어. 지금 바로 비행기표 알아볼게. 내일 아침에는 도착할 거야. 저수지에서 발견된 준서.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걸까요? 경찰은 준서의 휴대폰을 조사하겠다고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과 문자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혹시 고인이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나요? 뭐 돈 문제나 여자 문제 같은 거라도. 아니요. 전혀. 준서는 착한 아이였어요. 남한테 미움받을 일이 없었는데. 경찰이 저수지 주변 CCTV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떠한 이상한 점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는 경찰의 말에 시부모님은 분노하셨어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구였던 준서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요. 준서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준서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죠. 그날 준서는 현관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어요. 형수,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만약 내가 나쁜 짓을 했다면 형수는 날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아니, 그냥 만약에 말이야. 내가 형수한테 미안한 일을 하게 된다면 용서해 줄 수 있겠나 해서. 너 뭐 잘못했어? 뭔데 그래? 아니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나 갈게. 그때는 그저 이상한 소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간절한 부탁 같았어요. 남편이 새벽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왔어요. 준서의 시신 앞에서 남편은 무너져 내렸죠. 준서야, 이게 대체 뭐냐, 이놈아. 시부모님은 이틀째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서 사진을 붙들고 울기만 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동서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핏발 서린 눈으로 시동생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저, 그리고 동서가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동서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을 쏟아냈죠. 다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준서 오빠가 왜 죽었는지. 무슨 소리야? 경찰도 아직 모른다는데 네가 뭘 안다는 거니? 동서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준서 오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요. 뭐? 지금 네가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매일같이 싸웠어요. 그년이랑 헤어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빌었는데 오빠는 그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곤 저한테 거짓말만 했다고요. 민정아,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니? 죽은 사람 명예에 함부로 더럽히지 마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요? 있어요. 이거 보세요. 동서가 핸드백을 뒤집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거 흥신소에서 받은 거예요. 2달 동안 제가 조사한 증거들이라고요. 보세요. 다 보라고요. 이래도 안 믿으실 거예요? 동서가 사진들을 거실 바닥에 뿌렸습니다.
시동생과 어떤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준서라고요? 사진 속에는 분명 준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그래서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이요, 호텔! 남편이 다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데 이래도 외도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니야, 이건 뭔가 오해다. 준서가 이럴 리 없어. 오해? 웃기지 마세요. 준서 오빠는 이제 다 걸리니까 죄책감에 못 이겨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거라고요. 이 여자가 누구냐? 대체 누구길래 준서가? 흥신소에서는 세컨드 폰으로 그 여자와 남편이 연락했대요. 그런데 그 폰이 사라져서 아직 못 찾았어요. 하지만 동서가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누군지. 저는 그런 동서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동서? 설마 아니지? 누구야? 빨리 말해. 첫째, 너도 아는 여자니? 동서는 사진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 여자 머리 스타일 보이세요? 웨이브 펌의 밝은 갈색, 체형도 비슷하고. 다들 보세요. 형님이랑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동서,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 아니요. 확신이죠. 준서 오빠가 형님 집에 그렇게 자주 갔잖아요. 동서, 정신 차려. 나 절대 아니야. 고작 이런 걸로 나를 의심해? 대학 때부터 둘이 뭔가 있었죠? 그래서 형님이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둘이 가까이 있으려고. 그만해라. 둘 다 그만해. 하지만 동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다른 사진을 꺼냈죠. 상간녀가 가방을 메고 있는 뒷모습이었어요. 이 가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거 형님이 메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명품 브랜드라 흔한 것도 아니라고요. 남편이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내가 당신한테 선물한 가방이잖아. 이 서연아, 설명 좀 해봐라. 왜 똑같은 가방을 이 여자가 들고 있는 거야? 우연의 일치겠죠. 이 가방 산 사람이 저 하나겠어요? 우연이라고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형님. 아버님, 어머님, 아주버님. 가방 말고 옷도 보세요. 이 꽃무늬 원피스도 보시라고요. 이거 형님이 작년 여름에 자주 입고 다녔던 거잖아요. 전 기억해요. 다른 분들은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빼앗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것도 비슷한 옷일 뿐이에요. 다들 왜 그러세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준서 오빠가 형님 집에 그렇게 자주 드나든 게 아주버님이 해외로 나가자마자 시작됐다고요.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범인이 형님이라고요. 서연아, 이거 당신 옷 맞잖아. 나도 기억하는데. 그리고 준서가 집을 드나들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정말 준서랑. 여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당신 동생이랑 불륜했다고 생각해? 대학 때부터 은밀한 사이였죠? 그래서 준서 오빠가 형님을 형한테 소개한 거겠죠. 일단 더러운 짓을 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망하려고. 동서, 그래서 흥신소에 내 뒷조사 붙였던 거야? 이게 그거야? 내 친구들이 다 말해줬어. 그 흥신소에서도 아무 증거 못 찾았다면서. 왜 억측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함해? 동서,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어? 억하심정이요? 네, 있죠. 없었는데 형님이 내 남편 상간녀여서 이제 있어요. 동서! 소리 지르지 마요.
이제 준서 오빠 세컨드폰만 찾으면 돼요. 거기에 형님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다 들어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어디 한번 또 억울하다고 소리 질러 보세요. 동서는 화를 내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동서는 시댁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동서가 나간 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잠깐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시부모님은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았어요.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솔직히 이야기해봐. 없어. 어떻게 당신까지 날 의심해? 그래? 좋아. 당신이 메고 다니던 그 가방 말이야. 그리고 꽃무늬 원피스도 사실 그거 내가 준 선물 아니야. 뭐? 무슨 소리야? 당신이 선물로 줬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준서가 사온 거야. 주식으로 돈 좀 많이 벌었다고 준서가 네 선물이라고 나한테 전달했었어. 그런데 준서가 그러더라. 아무 생각 없이 당신 선물을 사긴 했는데 자기가 이런 선물을 형수한테 주는 게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더래. 그러니 형이 샀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형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준서가 그냥 형이 준비한 거라고 하라고 했다고. 사실 나도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 아, 얘가 그냥 샀다가 선물 주는 게 부담스러워져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되게 이상하네. 남편이 저를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준서가 네 선물을 직접 샀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둘이 내연 관계라서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난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어. 의심 그만해. 나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몰랐다고? 둘이 짜고 나를 속인 거 아니야? 미쳤어? 내가 왜 당신을 속여? 막말로 준서랑 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으면 둘이 결혼했으면 됐지. 왜 당신하고 결혼을 해? 그건 나도 모르지.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간 건지. 그때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다들 그만해. 어디서 아버지도 계신데 언성을 높여. 이딴 옷이랑 가방이야. 얼마든지 똑같은 거 살 수 있다. 길거리에 이런 가방 매는 사람이 한둘이야? 엄마,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미처 의심하지 마라. 서연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시어머니가 흥신소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사진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서연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넌 그런 애가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결백해요. 알아. 내가 다 알아. 이건 오해야. 분명히. 준서가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못 믿겠어. 내가 해외 나가자마자 준서가 이 집을 드나들었다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나도 몰라. 그건 죽은 당신 동생한테 물어봐. 내가 부른 것도 아니니까. 죽은 사람 핑계대기 좋네. 당분간 따로 자자. 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어요.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서연아, 나야. 혼자 있니? 네, 어머니. 남편은 회사 갔어요. 좋아, 들어봐. 내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준서는 외도한 게 아니야.
누군가의 모함을 당한 거야.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무슨 증거를 찾으신 거예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직접 만나서 보여줄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준혁이나 아버지한테는 절대. 왜요? 왜 비밀로 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나 믿고 일단 나와. 저는 망설임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진실이 중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증거가 있는 곳으로 가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농장이 있어. 거기 농막에 숨겨뒀어. 차는 점점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한적한 교회로 향했어요. 어머니, 정말 준서가 모함당한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복잡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일단 증거를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왜 농막에 숨기신 거예요? 집에 두시면 되는데. 아버지가 알면 안 돼. 준혁이도 마찬가지고. 대체 뭐길래 그러세요, 어머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서연아, 넌 준서를 어떻게 생각했니?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다. 다 왔네. 도착한 곳은 시아버지가 주말 농장으로 쓰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이동형 농막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농막 안에서 시어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찢어진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동서가 가져왔던 흥신소 사진들이었죠.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테이프로 붙인 듯 했습니다. 서연아, 이 사진들 다시 한번 볼래? 내가 테이프로 붙여놨어. 어머니, 왜 이걸? 이거 봐. 이상한 거 모르겠니? 시어머니가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상간녀 얼굴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역시나 상간녀는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무엇이 이상하다고 하시는지 알 수 없었죠. 어떤 거요? 이 목걸이 말이야. 이거 보이니? 자세히 봐.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어머니, 이건... 그래, 이거 내가 지난번에 너희와 하와이 휴가 가서 너한테 사준 목걸이야. 네 탄생석으로 장식된 수제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지.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왜 그랬니? 어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설명해봐라, 서연아. 정말 모르겠다고요. 제 목걸이를 훔쳐간 건지 아니면 비슷한 걸 만들었나.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정말 민정이 말대로 뻔뻔하구나. 뭐 훔쳐가? 그럼 지금 네 목에 있는 그건 뭐니? 소연아, 이제 그만 거짓말해라. 솔직히 얘기해. 대체 왜 그랬어? 왜 준서를 유혹한 거니? 그 착한 애를...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넌 우리 가족 모두를 속였어. 네 남편인 준혁이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네 동서를 속이고, 순진한 준서 꿰어서 걔랑 놀아난 거다. 이제 연기 그만해라. 너도 알고 나도 알잖니. 네 더러운 그 가면 때문에
그래서 준서가 죽은 거야.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만큼 착한 애였으니.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것 같았어요. 거기서 반성해라.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봐.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창문으로 시어머니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신문지였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농막의 창문 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검은 연기가 제 목을 조여왔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너 때문에 준서가 죽었단 말이야. 밖에서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어요. 어머니, 문 여세요. 문 여시라고요. 준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형수를 사랑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저수지에 몸을 던진 거야.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듯 했어요. 저는 창문으로 주먹을 쳤습니다. 창문이 깨졌죠. 하지만 방범 철창이 막고 있었어요. 이곳은 인적 없는 교회, 아무도 절 구해줄 사람이 없었죠. 농막벽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윽고 그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막 천장이 불에 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들렸어요. 이게 네 죗값이야. 제가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친정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셨죠. 소연아, 정신이 드니? 얘야, 어떻게 이런 일이?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목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왜 거기에서? 동네 살던 시골 총각이 구해줬다. 아이 농장에서 일하고 돌아가다가 연기를 봤대. 네 비명소리 듣고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왔다더라. 어떻게 된 거야,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가두고 불을 질렀어. 날 죽이려고 했어. 뭐라고? 사돈이 왜? 몰라, 그냥 미쳤어. 날 태워 죽이려고. 엄마, 경찰 불러줘.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즉시 경찰에 전화했어요. 제 진술을 듣기 위해 형사들이 병원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비밀이 있다고 저를 농막으로 유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동생 상간녀라고 오해를 하면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목격자나 증거가 있습니까? 저를 구해준 분이 제 비명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농막 문에 자물쇠가 밖에서 잠겨 있었을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하고 피해자 조사를 해볼게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불탄 농막과 자물쇠를 확인했어요. 저를 구해준 시골 청년도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여자가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걸 들었다고요. 문이 밖에서 잠겨 있어서 도끼로 부쉈다고 했어요.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체포하러 경찰이 출동했죠.
경찰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형사님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갈비찜을 끓이며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어났다고 했어요. 체포영장을 들이밀자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차분하게 따라 나섰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다고 해요. 살인 미수 혐의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부인하지 않았답니다.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범행을 하신 거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으니 그에 대한 응징이었다고요.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더군요. 그제야 남편은 제가 병원에 있다는 걸 알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구속된 직후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서연아, 어머니 구속되셨어. 지금 구치소에 계셔. 알아. 당연한 결과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거 다 오해였잖아. 당신 떳떳하다며.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해를 한 거잖아. 경찰서에 가서 오해였다고 설명 좀 해줘. 어머니가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뭐?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오해라고? 이게 그렇게 말로 끝낼 문제야? 날 죽이려고 하셨다고. 어머니 감옥에 가실 순 없잖아. 어머니도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그랬겠어. 아무도 피해 안 입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어. 이해? 날 죽이려고 한 사람을 이해하라고? 어머니는 준서 잃고 정신이 나가셨던 거야.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해야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절대 안 써. 네 엄마는 살인 미수범이야. 남편이 갑자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어요. 다 네가 준서랑 그런 사이였기 때문이잖아.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게 네 잘못이야. 그리고 남편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지며 테이블에 부딪혔어요. 너 지금 나 때린 거야? 때리긴 네가 그냥 넘어진 거지. 왜? 나도 감옥에 집어넣게? 네가 준서만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저는 일어나서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이혼하자. 너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살아. 이혼. 그래, 드디어 인정하는 거네. 결국 준서랑 외도한 게 맞았구나. 미친놈아. 누가 외도를 인정해? 너도 죄책감을 느끼겠지. 아니야? 네가 내 동생 유혹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어쩌냐. 네 사랑하는 준서는 이미 죽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그 사람은 네 동생이야. 네 친동생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동생? 내 여자랑 바람난 새끼가 무슨 내 동생? 어머니 말이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저는 남편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정말 4년을 함께 살았던 걸까요?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좋아. 이혼해줄게. 하지만 탄원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와 남편의 휴대폰에 동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문자였죠. 최준서 사망사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유족분들은 경찰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준서 사건의 용의자가 있다니요. 용의자라니. 준서는 스스로. 시끄러. 경찰서로 가야겠어. 난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 저희는 말없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동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형사가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준서 씨 사망사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김민수 씨예요. 피해자의 형님이요. 뭐요?
재수 씨 오빠요? 그 사람이 왜? 김민수 씨가 자백했습니다. 동생인 김민정 씨로부터 최준서 씨의 외도 사실을 듣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서를 죽인 거라고요? 스스로 저수지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김민수 씨가 동생분 최준서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외도에 대해 추궁하다가 다툼이 발생했고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준서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었어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김민수 씨가 차 트렁크에 시신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그리고 현장 증거가 모두 확보됐습니다. 김민수 씨도 범행을 일체 인정했고요. 동서가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 형님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아직도 그 소리야? 아니라고 수천 번은 더 말했어. 너도 시어머니도 다들 미쳤어. 미쳐? 지 남편 동생이랑 빨가벗고 놀아난 네 년이 미친 거지. 너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알아? 오빠는 살인자가 됐고 내 남편은 죽었어. 다 너 때문이라고요, 이 상간녀야. 동서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그때 형사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죠. 김민정 씨 진정하세요. 박서연 씨는 고인이신 최준서 씨 내연녀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형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흥신소에서 사진을. 김민수 씨 집 근처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두 번째 핸드폰도 찾았고요. 형사가 증거물 봉투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여자는 서연이가 아니잖아. 동서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속에는 준서와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셀카들이었죠.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예요? 신원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박서연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의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도 끝까지 의심받았던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또 한 번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동서뺨도 후려치고 싶었지만 이 미친 오해 속에서 오빠까지 살인자로 만든 연민이 가까스로 저를 참게 만들었죠. 이제 믿니? 내가 결백하다는 거. 서연아. 동서 이제 믿어? 네가 말했잖아. 두 번째 핸드폰 찾으면 두고 보자며. 이제 찾았네. 어디 말해봐. 이래도 내가 상간녀니? 형님. 다들 미쳤어. 다들 미쳤다고. 바람난 최준서 그 새끼도 미쳤고 사람 때려 죽이는 동서 네 오빠도 미쳤어. 지 아내 말 하나 안 믿어주는 당신도 미쳤고 그깟 말도 안 되는 증거 때문에 날 죽이려고 한 어머님도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 다들 미쳐버리니? 정말.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죠. 아주 작은 오해로 시작된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박살낸 비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 미쳐버리는지를요. 저는 허탈함에 그대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도 감히 저를 따라오지 못했죠. 이제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와 필수품들을 가방에 넣었죠.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를 해?
네가 결백한 걸 알았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 며느리로 시작하라고? 잊었어? 어머니도 억울하시지. 준서 잃고 정신이 나가셨던 거야. 이제 진실을 어머니가 알면 당신한테 사죄하실 거야. 그러니 네가 선처해주면. 저는 짐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역시 그게 목적이지? 지금도 네 엄마 편 드는 거야? 나는 말 그대로 기적으로 살아났는데.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도 피해자야.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꺼져줘. 이혼해. 나 더는 못 참겠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혼? 솔직히 네가 완전히 결백한 거 아니잖아. 물론 준서 내연녀는 따로 있었지만 뭐? 그 가방, 원피스, 목걸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도 준서랑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네가 또 다른 내연녀일 수도 있는 거잖아. 준서가 여자 한 명만 만났다는 법이라도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끝까지 의심하는 남편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이상하잖아. 말도 안 되고. 당신 물건이랑 똑같은 물건을 그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게 확률적으로 말이 돼? 네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난 지겨워서 너랑 대화하기도 싫으니까.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서연, 어디 가는 거야? 거봐, 찔리는 게 있지?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4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남편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죠.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작은 의심이 이렇게 큰 비극을 만들다니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정에서 일주일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죠. 사실 남편이 제게 한 말은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결국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 물었어요. 피해자 최준서 씨, 내연녀가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 사정은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죽을 뻔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형사가 저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라면 이 사건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시지 않겠어요? 가령 저 여성분처럼? 저는 형사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형사님에게 고개로 인사를 드리고 급히 여자를 따라갔어요. 저기 잠깐만요.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29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혹시 최준서 씨 아시나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준서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제는 곧 전 형수가 되겠네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이에요. 준서 오빠와 만났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근처 카페에 앉아 마주봤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준서 오빠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준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하셔야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저는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사진에 그 가방과 원피스, 목걸이, 어떻게 저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죠?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 오빠가 사줬어요. 선물 살 때 항상 2개를 샀어요.
아내분한테 걸릴 때를 대비해서요. 만약 사모님한테 걸려도 제가 아니라 선물 받은 다른 사람 이름을 대면 되니까요. 일종의 알리바이처럼 2개를 산 거죠. 대비를 해서요?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목걸이는요? 그건 하나뿐인 수제품이었는데. 오빠랑 하와이 갔을 때 샀어요. 기념품 샵에 많이 있더라고요. 준서 오빠도 그거 보고 웃었어요. 자기 엄마가 사기당했다고. 수제품인 줄 알았는데 공산품이었다고. 수제품이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거였나 봐요. 진실은 실로 어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준서가 제 집을 자주 찾은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흥신소가 붙은 걸 알고 일부러 내 집에 와서 동선을 헷갈리게 했구나 싶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평생 사죄하며 사세요. 당신들 불장난이 수많은 사람들을 태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봤자 당신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겠지만 그것도 당신이 치를 대가예요. 시어머니는 살인미수로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날까지도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남편에게 진실을 들었지만 그 역시 제가 조작한 거라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서의 오빠는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았죠. 남편과의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처리됐습니다. 저는 그저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죠.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도 했죠. 가끔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시동생이 가져온 작은 거짓말 하나, 동서의 근거 없는 의심 하나, 시어머니의 잘못된 확신 하나,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고 했던가요? 정말 그랬습니다. 준서의 작은 외도가 시작이었어요. 그것을 숨기려는 거짓말들이 쌓였고 의심이 의심을 낳았죠. 결국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2사람이 감옥에 갔고요. 새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옛말에 의심은 의심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동서는 남편을 사랑해서 의심했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해서 복수했어요. 동서의 오빠는 동생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요. 모두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준서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동서가 확인 한 번만 더 했더라면, 남편이 나를 한 번만 믿어줬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새 출발을 했지만 상처는 남았어요. 가끔 악몽을 꿉니다. 농막에서 연기에 질식하는 꿈을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웠던 그해 여름, 저는 모든 것을 잃고도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